저는 박지연입니다. 25살 오늘은 제 결혼식 날입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차가운 거래였습니다. 제 가슴은 무겁게 뛰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가 귓가에 울립니다. 새어머니는 저를 팔았습니다. 30억 원이라는 거액과 바꿔서요. 아버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폐암 말기인 아버지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돈은 미국에서 개발된 신약 표적 치료제의 비용 20억 원을 충당하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의 대가는 제 미래였습니다. 저는 이 결혼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경기도의 거대한 저택, 넓은 정원과 깊은 연못이 있는 이곳은 제 새로운 삶의 시작점입니다. 신혼방에 새하얀 이탈리아산 레이스 커튼이 드리워진 가운데 저는 크고 넓은 침대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비싼 명품 옷을 입고 두 손을 꽉 쥔 채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얼굴에 두껍게 바른 화장은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불안과 두려움을 감춰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갑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아버지는 제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제가 8살 때 갑작스레 쏟아진 비 속에서 처마 밑에 떨고 있던 저를 구하러 달려오셨죠. 지연아,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우산을 들고 오셨습니다. 아빠, 회사엔요? 제가 물었을 때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비 맞고 있는데 어떻게 회사에 있겠니? 아버지는 우산을 제 머리 위로 씌워주셨고 아버지의 어깨는 금세 흠뻑 젖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온몸이 물에 젖어 감기에 걸리셨지만 한 번도 후회하는 표정을 짓지 않으셨어요. 10살 때 초등학교 소풍 전날 밤 아버지는 늦게 출장해서 돌아오셨습니다. 피곤한 얼굴로도 제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아빠가 도시락 싸줄게. 새벽 4시 부엌에서 계란말이를 정성스레 돌돌 말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은 지금도 제 가슴에 선명합니다. 아빠, 좀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아버지의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미소는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외쳤습니다. 아빠, 붙었어요.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고생했다. 우리 딸. 아버지의 어깨는 떨렸고 눈물은 제 뺨을 적셨습니다. 엄마가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친엄마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제 전부였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새로 결혼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7살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처음엔 아버지가 계실 때면 새어머니도 저에게 잘해 주셨습니다. 지연아, 밥 먹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하지만 아버지가 출장을 가시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너 밥 먹지 마. 내가 먹을 만큼 안 했어. 배고픔에 떨며 집 밖으로 쫓겨난 저는 90년대 동네 골목길에 기대 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아버지가 불러주시던 캔디 만화 주제가였죠. 눈물은 흘렀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면 슬퍼하실 것 같았으니까요. 18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들은 의사의 말은 제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말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의 폐암 진단은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신약 치료비 20억 원이라는 숫자는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갓 취업한 제가 그 돈을 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때 새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연아, 앉아 있어. 들어봐. 중매쟁이라는 여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미래그룹 이씨 집안 차남 혼처입니다. 조건이 좋습니다. 혼수나 예단 없이 결혼 지참금으로 30억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3년 전 사고로 정신연령이 9살 정도라고 했습니다. 바보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더군요. 정확한 병명은 시민성 기억 상실의 정신 퇴행입니다. 물 공포증도 있습니다. 새어머니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 아버지 살릴 수 있어? 30억이면 수술비 충분하잖아. 그리고 우리 생활비도 좀 있어야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어머니는 10억 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기려 했습니다. 엄마, 저를 팔려는 거예요. 제가 물었지만 새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내가 아버지 살리고 싶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며칠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야 했습니다. 중매쟁이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 빌딩 10층 화려한 사무실에서 중매쟁이가 저를 맞았습니다. 결심하셨나 봐요. 저는 펜을 들었지만 중매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사흘 전에 이미 계약서를 쓰고 가셨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계약서에는 새어머니의 이름과 30억 원, 수술비 20억, 생활비 10억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렸지만 중요한 건 아버지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신랑 김민재를 처음 본 순간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지만 눈빛은 어딘가 맹했습니다. 누나, 예뻐요. 민재는 9살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양가 가족만 모인 호텔 피로 연장, 초대받지 않은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똑똑한 애를 바보한테 시집 보내다니? 돈 때문이래.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이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신혼방에 홀로 앉아있을 때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신랑 예복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헐거워져 있고 머리는 살짝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처음 봤을 때는 몰랐지만 그는 정말 잘생겼습니다. 날렵한 얼굴선, 오뚝한 콧대, 얇은 입술, 그리고 가을 호수처럼 맑은 눈동자. 그의 눈에는 한 점의 잡티도 없었습니다. 그는 동그란 눈을 깜빡이며 호기심과 수줍음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말투는 순진했습니다. 나 바보라서 무섭지?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무섭지 않아요. 진짜. 네, 진짜요. 민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으로 손을 뻗어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나, 이거 주려고 숨겨뒀어. 그는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아 열어보니 크림빵 3개가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누나, 결혼식 때 아무것도 못 먹었지, 민재가 말했습니다. 신부는 긴장해서 하루 종일 굶는다고 집사부장님이 그랬어. 그래서 내가 누나 주려고 숨겨뒀어. 배고프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바보일지 몰라도 누구보다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손 따뜻해. 나 누나 좋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거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이 길이 어쩌면 저를 구원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 뒤에는 여전히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새어머니의 배신, 아버지의 병, 그리고 이 낯선 저택에서의 불확실한 미래. 저는 크림빵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크림이 입안에 퍼지며 혀끝을 감쌌지만 목구멍은 따끔거렸습니다. 눈물은 뜨겁게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 결혼은 저를 구원할까요? 아니면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을까요? 민재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저는 그 답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신혼방의 침대에 앉아있던 저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크림빵을 쥐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미소가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따뜻했지만 어딘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3년 전 사고로 인해 그의 정신 연령은 9살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사로잡혔습니다. 누나, 맛있어. 민재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순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제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제가 대답하자 민재는 얼굴이 빨개지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누나가 배고프면 울 것 같아서. 나 그게 싫었어. 그 말은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배고프면 운다고? 어디서 들어본 말 같았습니다. 18년 전. 제가 7살 때였습니다. 새어머니에게 쫓겨나 동네 골목길에 웅크리고 앉아 배고픔에 떨며 울던 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아버지가 불러주시던 캔디 만화주제가를 부르며 눈물을 삼켰던 그때 한 소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왜 울어? 그 소년은 주머니에서 빵을 꺼내 건넸습니다. 배고프지. 이거 먹어. 달콤한 빵을 한 입 빼어 물며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넌 이름이 뭐야? 그가 물었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박지연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예쁜 이름이다. 난 민재야. 김민재. 그 소녀는 제게 김캔디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넌 캔디야. 캔디처럼 씩씩하게 살아야 해. 울면 안 돼. 알았지? 그의 말은 어린 저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그 후로 민재는 일주일에 2~3번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빵이나 과자를 가져와 제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 이제 여기 못 와. 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알았어. 밤에 나가는 거 혼났어. 그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너 김캔디잖아. 씩씩하게 잘 살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재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신혼방에서 민재의 손을 바라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그때 그 소년일까? 하지만 그의 기억은 3년 전 사고로 모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저를 기억할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크림빵을 건넸을까? 왜 배고프면 운다고 했을까?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재 씨,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잡아도 될까요? 응, 이민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누나 손도 따뜻해.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물 무서운데 누나 손잡으니까 안 무서워.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떨렸습니다. 물 공포증. 중매쟁이가 말했던 그의 병. 3년 전 연못에서 사고를 당한 이후로 물을 보면 심장이 쿵쿵거리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제 손을 잡고 안심한 듯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계속 옆에 있어 줄게요.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침대가 살짝 꺼졌습니다. 다 먹었어. 그가 물었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배불러요. 고마워요. 민재 씨, 그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순간 민재가 갑자기 작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캔디 만화 주제가였습니다. 아버지가 불러주시던, 제가 골목길에서 울며 부르던 그 노래? 민재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배웠어요? 응,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몰라. 근데 자꾸 생각나. 누나 보니까 이 노래가 떠올랐어. 그의 말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낯선 이가 아니었습니다. 18년 전
제게 빵을 나눠주고 김캔디라 불러주던 그 소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재는 제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고르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18년이 흘렀지만 그의 진심은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무의식 속 어딘가에 남아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민재 씨, 저예요. 김캔디,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자고 있었지만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다음 날 아침 저는 저택의 거대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10명이 앉을 수 있는 긴 식탁에 시어머니가 우아한 자세로 앉아 계셨습니다. 큰형 김도현과 그의 아내, 그리고 막내딸 김수진도 있었습니다. 민재는 제 옆에 앉아 환하게 웃으며 제 밥그릇을 보더니 갈비 반찬을 젓가락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젓가락이 땅에 떨어져 달그락 소리를 냈지만 그는 새 젓가락으로 다시 갈비를 제 그릇에 수북이 올렸습니다. 누나, 많이 먹어야 해. 그의 순수한 미소에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가 참 착하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큰형 도현은 눈썹을 찌푸리며 무표정하게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연아, 잠깐 거실로 와. 가족 회의가 있었습니다. 소파에 둘러앉은 가운데 큰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수 씨, 계약 내용 아시죠? 2년입니다. 명목상 결혼이니까 정들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연 언니는 민재 오빠 와이프잖아요. 수진아, 앉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고 수진은 억울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연아, 큰아들이 민재를 시설에 보내려 했어. 3년 전 사고 이후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고. 저는 놀라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 난 반대했지? 민재는 내 아들이니까. 시어머니는 도현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타협했어. 민재에게 좋은 아내를 구해주면 시설에 보내지 않기로. 시어머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지연아, 넌 민재를 귀한 사람으로 대해줄 거니? 바보로 볼 거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젯밤의 크림빵, 캔디 노래, 그리고 18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귀한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민재 씨는 순수한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그날 저녁, 민재가 거실로 다가왔습니다. 누나, 발 씻겨줄게. 그는 플라스틱 대야를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따뜻한 물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아파. 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너무 세게 문질러 발바닥이 아팠습니다. 대야가 기울어지며 물이 쏟아졌고 민재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괜찮아. 같이 닦자. 우리는 함께 바닥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마음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민재와의 일상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크림빵을 가져왔고 저녁이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언제나 따뜻했고 그 순수함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피아노실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재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캔디 주제가가 아닌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한 음도 틀리지 않는 완벽한 연주에 저는 숨이 멎을 듯 감동했습니다. 민재 씨, 정말 잘해요. 제가 큰 소리로 말하자 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래. 프로 같아요. 그의 순수한 눈빛에 제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큰형 도현이 들어왔습니다. 시끄러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바보 새끼가 뭘 안다고 피아노를 쳐. 그는 비웃으며 민재를 깎아내렸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민재 씨는 바보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현은 저를 차가운 시선으로 보며 비웃었습니다. 재수 씨, 세상 모르는 모양이군. 내 동생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도현아, 괜찮니?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재가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 하던 아이였어. 근데 경영학과 가라고 했지? 회사 물려받으라고. 그게 잘못이었나 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피아노 건반을 만지작거리며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민재가 작게 말했습니다. 누나, 형이 날 싫어해. 그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하자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나 누나 좋아. 그의 따뜻한 포옹에 제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2년 후면 이 결혼은 끝난다는 계약. 저는 민재를 떠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저는 복도에서 도현을 자주 마주쳤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제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제 등에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눈빛. 직접적인 적대는 없었지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산책할래요? 우리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연못이 보였습니다. 여기 연못 크네요. 제가 말하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경용으로 만든 거예요. 중앙부는 깊이가 4m 넘어요. 위험하겠네요. 제가 말하자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언니, 이상하다 생각 안 해요? 뭐가? 민재 오빠 사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에 여기서 사고가 났잖아요. 정원사 아들 현우가 연못에 빠졌대요. 민재 오빠가 구했고요. 그래서 물 공포증이 생겼구나 제가 말했지만 수진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재 오빠 머리 뒤에 상처 있죠? 그게 이상해요. 물에서 구조됐는데 왜 머리 뒤에 상처가 있을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큰 오빠도 연못에 있었대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원사가 봤대요. 구조하러 갔을 때 도현 OPPA가 연못가에 있었다고 제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도현이 민재를 다치게 한 걸까? 그날 밤 민재는 제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누나 손만 잡으면 물도 안 무서워. 그의 말에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민재와의 일상은 행복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크림빵을 가져왔고 저녁이면 제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누나, 나 오늘 세면대 물에 손 담갔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여전히 떨리는 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물 공포증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민재를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연아, 이야기 좀 할까?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물을 무서워해. 3년 전부터 욕조에 못 들어가. 샤워도 겨우 해.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어머님이 그날 밤 저는 민재를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민재 씨, 여기 앉아요.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세면대에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물소리가 들리자 민재의 어깨가 굽고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부드럽게 말하며 손을 내밀자
그는 차가운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해요. 제가 손가락을 물에 담그자 민재도 천천히 손가락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온몸이 움찔했지만 그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제가 다정하게 웃자 민재는 떨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나, 됐어. 그는 제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누나 덕분이야. 저는 수영복을 입고 욕조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같이 들어가자. 민재는 제 손을 꽉 잡고 떨며 욕조에 발을 담갔다. 무서워. 누나,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지만 저는 그를 안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민재의 떨림이 줄어들었습니다. 참고 참고 또 참지. 그는 따라 불렀습니다. 10분이 지나자 그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누나, 나 했어.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덕분이야.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연아, 민재가 혼자 샤워했어. 3년 만이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았습니다. 다 너 덕분이야. 수진도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언니, 오빠 축하해. 하지만 도현은 무표정하게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민재는 점점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민재가 뒤척이며 땀을 흘렸습니다. 안 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재 씨, 제가 어깨를 흔들자 그는 눈을 뜨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꿈 꿨어요. 제가 물었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못가에서 아이가 울고 있어? 물에 빠진 것 같아. 그는 머리를 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머리가 아파. 왜 기억이 안 나지? 저는 그를 안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꿈이에요. 하지만 연못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민재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습니다. 낮에도 멍하니 창밖을 볼 때가 많아졌습니다. 시어머니도 걱정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가 요즘 이상해. 무슨 일일까? 꿈을 자주 꿔요. 연못 관련 꿈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아시는 듯 했지만 입술만 떨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못이 잔잔하게 빛났지만 그 깊이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어있는 듯 했습니다. 수진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재 오빠 머리 뒤에 상처 있죠? 그게 이상해요. 민재의 사고가 단순한 익사 사고가 아니라는 의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입 밖으로 내기엔 너무 위험했습니다. 이 저택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김도현의 차가운 시선은 언제나 제 등을 따갑게 찔렀습니다. 민재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침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으며 웃었습니다. 누나, 물이 시원해. 그의 미소는 순수했고 그 순수함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그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연못. 아이가 울고 있어. 민재는 잠꼬대를 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달랬습니다. 괜찮아요. 민재 씨, 그냥 꿈이에요. 하지만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 어딘가에 3년 전 사고의 진실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재가 저를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누나, 이거 봐. 그는 손에 작은 종이학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가르쳐줬어. 나 1000개 접으면 소원 이룰 수 있다던데. 그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무슨 소원이에요? 제가 물었고 그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매일 웃었으면 좋겠어. 제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재 씨 소원은 뭐예요? 제가 되묻자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 기억 찾고 싶어. 머리가 아파도 뭔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 그의 말은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 중요한 기억이 연못 사고와 관련이 있다면 민재는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도현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재수 씨. 민재가 잘 지내는 모양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네, 민재 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민재를 좋아하면 계약 끝나고도 남을 건가요? 그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도현아, 그만해. 하지만 도현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민재가 재수 씨한테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서요.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식사 후 수진이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언니, 조심해요. 그녀는 문을 잠갔다. 도현 오빠가 민재 오빠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재 오빠가 사고 전에 회사 자료를 조사했대요. 미래그룹 계열사 회계 문제요. 회계 문제, 제가 되묻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 오빠가 경영학과였잖아요. 사고 전엔 부사장이었어요. 도현 오빠 밑에서 일했는데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대요.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오래된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민재가 보낸 메시지였다. 수진아. 형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것 같아. 증거 찾으면 말해줄게. 날짜는 사고 이틀 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걸 도현이 알아? 제가 물었고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를 거예요. 민재 오빠가 사고로 기억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언니, 도현 오빠가 최근에 민재 오빠 병원 기록을 찾고 다녔대요.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아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도현이 민재의 사고에 연관되어 있다면 그는 지금도 민재를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까지도. 그날 밤, 민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나 요즘 꿈이 더 선명해. 연못에서 누가 날 때린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누가요? 제가.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무서워. 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민재 씨, 제가 지켜줄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저를 더 두렵게 했습니다. 도현의 차가운 시선, 수진의 말, 그리고 민재의 꿈, 모든 것이 퍼즐처럼 얽혀 있었지만 아직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민재와 함께 정원에서 산책했습니다. 누나, 저기 꽃 예쁘지? 그는 데이지 꽃밭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민재 씨, 저도 소원 빌게요. 제가 말하며 종이학을 접었습니다. 뭔데? 그가 궁금한 얼굴로 물었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재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얼굴이 빨개지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나 지금 행복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이 계약으로 시작됐지만 제 마음은 이미 민재에게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악몽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연못에서 누군가 자신을 때리는 꿈을 꿨습니다. 누나, 머리가 아파. 그는 잠꼬대를 하며 이마를 쥐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달랬지만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다면 민재의 사고는 단순한 익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해치려 했고 그 중심에 도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민재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민재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기억 상실은 외상 후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꿈은 무의식이 기억을 되찾으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몰아붙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민재의 기억을 되찾게 해야 할까? 아니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묻어야 할까?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민재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나 사고 전에 뭘 했는지 궁금해. 왜 연못에 갔을까?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씩 알아갈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마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민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그녀는 오래된 USB를 내밀었습니다. 민재 오빠 방에서 찾았어요. 사고 전에 쓰던 물건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미래그룹 계열사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열어보니 복잡한 숫자와 계좌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고 수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재 오빠가 발견한 비자금 증거예요. 도현 오빠가 회사 돈을 해외 계좌로 빼돌렸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현이 이걸 알았다면 민재 오빠를 해친 거예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연못에서 민재 오빠를 때린 게 도현 오빠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받았습니다. 도현이 민재를 해치려 했다면 그는 지금도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수진아, 이거 누구한테 말했어? 제가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언니한테만 보여줬어요. 이거 안전한 곳에 숨겼. 제가 말하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도현이 들어왔습니다. 뭐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얼버무렸지만 그의 시선은 USB를 든 제 손에 머물렀습니다. 그거 뭐지? 그는 한 걸음 다가왔고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과제 자료예요. 제가 재빨리 대답하며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도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그래, 조심해. 요즘 도둑 많아. 그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수진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도현 오빠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어쩌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민재를 지켜야 해. 우리 둘 다 조심해야 해. 그날 밤, 민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나 꿈에서 형 봤어. 도현 씨요. 제가 놀라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못가에서 형이 화난 얼굴로 날 봤어. 그리고 뭔가 무거운 걸로 날 때린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민재 씨,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도현이 민재를 해쳤다면 그는 지금도 민재를 노릴 수 있었습니다. 도현의 위협적인 시선은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연못가에서의 그 짧은 대화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민재가 기억을 되찾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민재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두려움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도현은 미래그룹의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저는 이 저택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꿈에 시달렸습니다. 누나, 연못에서 형이 날 때렸어. 그는 새벽에 깨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실해. 제가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 그의 기억은 아직 조각난 상태였지만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재 씨, 천천히 생각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재가 진실을 알아내면 도현은 더 위험해질 터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수진과 함께 저택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수진은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민재 오빠랑 도현 오빠 어릴 때 사진이에요. 사진 속 민재는 밝게 웃고 있었고 도현은 그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도현 오빠가 항상 민재 오빠를 질투했대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재 오빠가 피아노도 잘 치고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기 많았거든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현 오빠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는데 항상 민재 오빠가 먼저였대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도현이 들어왔습니다. 뭐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황급히 사진첩을 덮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재 사진 보나?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녀석이 왜 그리 대단한 척이야. 형님, 민재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반박하자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수 씨, 너무 순진한 거 아니에요? 민재는 바보야. 그리고 이 집에 필요 없는 존재지. 그의 말은 독이 담긴 화살 같았습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너무해. 하지만 도현은 그녀를 무시하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재와 함께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누나, 나 기억났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연못가에서 현우가 물에 빠졌어. 내가 구했는데. 그때 형이 화난 얼굴로 날 봤어. 그는 머리를 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로 날 때린 것 같아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재 씨, 천천히 생각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도현이 민재를 해쳤다면 그는 지금도 민재를 노릴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원 연못가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고 연못은 어둠 속에서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수 씨, 도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고 손에는 뭔가 단단한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 왜 왔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냥 산책이요. 제가 대답했지만 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민재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던데 기억 찾으려나?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형님,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지만 그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제 팔을 잡고 연못 쪽으로 끌었습니다. 재수 씨, 호기심 많으면 위험해. 그의 소나기는 강했고 저는 저항하며 소리쳤습니다. 나요. 하지만 그는 저를 연못가로 밀었습니다. 물이 발밑에서 찰랑거렸습니다. 민재가 기억 찾으면 곤란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저를 더 세게 밀었습니다. 제 몸이 연못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시며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그는 달려와 도현을 밀쳤습니다. 도현은 비틀거리며 물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쇠파이프였습니다. 민재는 저를 끌어안으며 연못에서 멀어졌습니다. 누나, 괜찮아.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습니다. 물 공포증이 있는 그가 저를 구하기 위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이를 악물며 우리를 노려봤습니다. 민재, 너,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민재는 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무서웠어. 근데 누나가 더 무서웠어. 그의 따뜻한 품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민재 씨. 연못가에서의 그날 밤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도현의 위협적인 눈빛, 손에 쥐고 있던 쇠파이프, 그리고 물속으로 기울어지던 제 몸, 그 모든 것이 악몽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저를 구하기 위해 달려온 순간 그의 떨리는 손과 창백한 얼굴은 제게 새로운 결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민재를 지켜야 한다는,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민재와 함께였습니다. 민재는 저를 저택으로 데려가며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누나,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공포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재 씨, 제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물 공포증이 있는 그가 연못가로 뛰어든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나, 나 무서웠어. 근데 누나가 더 무서웠어. 그의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마워요. 민재 씨 날 구해줘서. 저는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는 얼굴이 빨개지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누나, 나 이제 물 무섭지 않을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민재가 잠든 후 수진을 만났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제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못가에서의 일을 말했습니다. 도현이 날 연못으로 밀었어. 민재가 아니었으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현 오빠가요? 언니, 이거 위험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민재 오빠가 남긴 증거예요. 도현 오빠가 회사 돈을 빼돌린 거 확실해요. 저는 USB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변호사한테 맡겨야 해요. 근데 조심해야 해요. 도현 오빠가 의심하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연못가에서의 일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현이가. 설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민재를 지켜줘. 도현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내가 막아야지.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도현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미래그룹의 실질적인 권력자였고 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저를 피아노실로 불렀습니다. 누나, 이거 들어.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춤을 췄고 음악은 저를 감쌌습니다. 민재 씨,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말하자 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누나, 나 기억났어. 피아노 치던 거 사고 전에 내가 제일 좋아했던 거야. 그의 눈에는 기쁨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왜 형이 날 싫어할까? 그의 질문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재 씨, 형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켜줄게요. 며칠 뒤, 저는 수진과 함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USB의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비자금 사건입니다. 김도현 부사장이 연루된 게 확실해요.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특히 민재 씨의 사고와 관련된 증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 씨가 기억을 되찾고 있어요. 연못가에서 도현이 자신을 때렸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도현 씨가 알면 민재 씨를 다시 노릴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재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나 기억났어. 전부 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형이 날 때렸어. 연못가에서 현우를 구한 후에 형이 쇠파이프로 날 쳤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왜 형이 그랬을까?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재 씨. 당신이 회사의 비리를 알아냈기 때문이에요. 도현이 당신을 막으려 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나 무서워. 근데 너까지 위험해질까 봐 더 무서워. 민재의 기억이 돌아온 순간 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민재 씨,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요. 우리 같이 싸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누나, 내가 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재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결의가 생겨났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3년 전의 일을 증언했습니다. 연못가에서 현우를 구했어요. 물속에서 아이를 끌어올렸는데 뒤에서 형이 쇠파이프로 저를 때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증언을 기록하며 USB와 수진의 녹음을 증거로 제출받았습니다. 김도현 씨를 소환하겠습니다. 형사가 말했고 저는 안도와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후 도현은 이미 소식을 들은 듯 했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 내가 기억을 찾았다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형, 왜 날 때렸어?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현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회사 망할 뻔했어. 내가 그 자료를 파헤치지만 않았어도 그는 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재수 씨, 당신도 이 일에 끼어들었지? 후회할 거야. 그 순간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도현아,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민재를 해쳤다는 게 사실이야. 도현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재는 바보야. 회사에 필요 없는 애라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현아,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갔어. 그녀는 경찰이 도착한 소리를 듣고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 책임져야 해. 경찰이 도현을 연행했습니다. 그는 저항하며 소리쳤습니다. 민재, 이게 내가 원한 거야.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 나도 아팠어.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도현이 끌려가며 저택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이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재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후 저택은 새로운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미래그룹의 경영에 복구하며 도현이 남긴 비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는 자신감 있게 자료를 설명했고 직원들은 그의 변화를 놀라워했습니다. 김민재 부사장님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그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민재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제 아내 덕분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웃었고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버지의 병도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신약 치료가 효과를 보이며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날 살렸어.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빠, 민재 씨 덕분이에요. 제가 말하자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녀석, 좋은 남자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저를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누나, 이거 봐. 그는 종이약 1000개를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소원 빌 시간이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 씨 소원은 뭐예요? 제가 물었고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영원히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그의 눈은 진지했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재 씨, 나도 그게 소원이에요. 그 순간 그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박지연, 나와 다시 결혼해 줄래?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야. 진심이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재 씨,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연못가에서 키스했습니다. 달빛 아래 연못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병원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입니다. 의사의 말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재에게 전화하자 그는 회사에서 달려왔습니다. 누나, 진짜야. 그는 제 뺨을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기야.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웃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진도 기뻐하며 축하해줬습니다. 지연아, 넌 우리 가족의 축복이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고 수진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언니, 오빠, 최고야. 도현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비자금 횡령과 민재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긴 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민재, 미안하다.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나도 용서할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재와 저는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우리의 아기는 태어났고 민재는 매일 밤 아기에게 캔디 주제가를 불러줬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저는 그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도 건강을 되찾으셨고 우리를 찾아와 아기를 안으며 웃으셨습니다. 지연아, 넌 김캔디야. 씩씩하게 잘 살았어. 어느 날 밤. 민재가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고마워. 내가 날 구해줬어. 저는 그의 가슴에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민재 씨, 당신이 날 구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캔디 주제가가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참고 참고 또 참짓 사랑은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약으로 시작됐지만 진심으로 끝났습니다. 사랑은 기적이었고 우리는 그 기적 속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습니다.